1938년에 우리나라 조선 지역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만이라고 하는 식민지 지역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 하에 만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끝에 법으로 끝나는 게 나오면은 무조건 일본 제국의 측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만 지역과 조선 지역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을 일본 제국이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게 국가총동원법이다.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부작용 같은 거를 드러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일종의 프로파간다, 선전운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 선전운동 이름은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운동입니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운동. 말 그대로 한국 시민의 정신과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총동원하는 운동이죠. 뭘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38년에 바로 진행이 됐고요.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친일 선전운동 조선인 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일단 그 산하에 애국반이라고 하는 10가구당 하나의 조직씩 엮은 친일파 조선인 단체를 만들어서 뭐 국방헌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자기들 주장에 따라서면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일본 제국이 앞장서서 대동아 공영권 전쟁을 하고 있대.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 역시 거기에 어느 정도의 돈을 기부해달라라는 식으로 걷는 게 국방헌금인데 이런 걸 주로 걷고 다니고 쌀, 쇠 같은 거를 공출하는 거를 도와줬던 게 그런 단체, 이런 단체들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럼 이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물적 자원을 약탈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 물적 자원 약탈하는 걸 뭐라고 통칭하냐면 이제 공출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공출했던 대표적인 품목이 뭐냐? 뭐 대표적으로 쌀이겠죠. 쌀은 당연히 군량미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철로 된 거다 쇠로 된 거를 다 수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 녹여가지고 총알, 무기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출이 시작됐고, 자, 그래서 내가 농사 지은 거를 내 걸로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총독부가 먼저 압류를 한 다음에 그 남은 것들을 급식 나눠두듯이 배급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쌀 배급받는 이 배급 사회가 이제 도래되게 됐다. 자, 근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걸 창씨개명이라 그러는데 미남미지로 총독이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창씨개명 정책을 처음에 그때 당시 6달은 강압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8월달 이후에는 이제 강압이 생겨서 그때 만약에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이름을 안 바꾸면은 배급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배급사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생계 자체를 어렵게 해서 강제로 다 창씨개명 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미나미지로 총독의 의도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수탈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일 전쟁이 1937년 7월 달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자, 일단 이 중일 전쟁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얻고자 하는데 조선 지역에서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최대한 일본 병력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과의 전쟁이 예상외로 좀 장기전으로 지연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자 일단은 혹시 모를 부작용을 위해서 지원병만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병사로 착출하는 걸 징병이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강제 징병은 아니었고 육군 특별 지원병제라고 하는 이름의 지원병만 모집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육군 특별 지원병제라고 하는 것은 1938년에 등장을 한 제도고요. 말 그대로 지원병을 모집하는 겁니다. 강제 징병은 아니고요. 실제 진짜 지원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대다수의 소장농 자제분들이 몇 달만 갔다 오면 중국 전선에서 싸우기만 하면 내 가족 평생 부양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소장농 자제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일본 병사로 중국 전선에서 싸우게 된 겁니다.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 측이 생각하는 그 폭동 같은 부작용 같은 거 일으킬 가능성이 현저히 적죠. 자,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관건인데 태평양 전쟁을 지점으로 해서 이제 인적 자원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제 징병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징병은 이제 44년에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 국가마다 추산치가 다른데 그냥 최대한 많이 잡는 게 맞겠죠. 일단은 뭐 약 20만 명이라고 적혀져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요. 아무튼 많은 청년들이 이제 강제로 병사로 착출됐다. 특히 이 착출된 청년들은 군무원으로 많이 착출돼서 동남아시아에 일본 애들이 쳐들어갔을 때 그 동남아 전쟁에 포로를 고문하고 신문하는데 그 역할로 주로 사용이 돼요. 나중에 미국에 의해서 도쿄 재판이라고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 수도 도쿄에서 전범 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억울하게 끌려간 군무원으로 착출된 조선인 병사들 역시 전범 재판에서 처형된 사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학도 지원병제라고 해서 학도병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학생 병사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태평양 전쟁 이후에 붙은 지원병은 실제 지원병이 아니라 문서상은 지원병이겠지만 사실 강압에 의한 강제 징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8년 3차 교육정제도 반포 이후에 실제로 그 학급별로 체육 과목 시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해요. 일부러 체육을 많이 시킨 거죠. 몸을 단련해서 병사와 노동자로 써먹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체육 수업 열심히 참여해서 어떤 애가 몸이 굉장히 좋아져. 그러면 이제 교장실에 그 교장 선생님이 부른단 말이야. 그럼 문서를 딱 들이내밀어. 뭐라 얘기를 하냐면 너가 육체 단련을 철저히 하여 한국의 이제 신민으로서의 자질을 다 갖춰진 것 같으니 너는 일부 군복을 입고 대동아 공영권 전쟁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여기 서명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문서를 들이내밀어요. 그럼 그 청년은 만설이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협박하는 거야. 야, 네가 안 가면 네 막내 동생이 착출당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첫째 입장에서는 동생이 착출당하는 것보다 자기가 착출당하는 게 낫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문서상 이제 지원병으로 들어간 건데 이건 강압에 의한 실증의 징병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말 그대로 태평양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해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군 특별 지원병제도 43년에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점. 자, 이거는 이제 징병에 관련된 거고요. 노동자로 착출하는 것을 이제 징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나미지로 총독이 우리나라에서는 39년에 징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취업 사기, 뭐 취업 알선 이런 형태로 끌고 가서 노동자로 착출을 했는데 나중에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강제 착출이 들어가게 됐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중에 태평양 전쟁에서 그 일본 측이 밀리게 되다 보니까 군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착출해 나가야겠는 거야. 그래서 12살부터 40살, 12살부터 40살 요 사이에 있는 미혼 여자들을 노동자로 착출하는 걸 여자정신 근로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끌려간 여장 노동자들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정신대 여성 이렇게 부르는 거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사회경제 문화사 강의할 때 알려줄 거지만 여자정신 근로령에 입각해서 착출된 이 여성 노동자들을 이제 강제로 착출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 빨리 이제 노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에 있는 여자 노동자들한테 강제로 무슨 바지를 입게끔 만드냐면 그 할머니들이 입고 다니는 몸빼 바지 있죠. 몸빼 바지 착용이 44년부터 조선 여자들한테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이 몸빼 바지에 대한 등장도 여자정신 근로령에 입각한 거다.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로 착출당하는 거를 위안부라고 통칭을 하는 거예요. 위안부.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친일 단체 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위안부에 관련된 얘기는 현장 강의에서 한 4, 50분을 했어요. 위안부 얘기만. 근데 지금은 복습 강의 용도로 영상 강의를 찍는 거니까 위안부 얘기는 축약하고 이미 현장 강의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40분을 떠들었으면 진짜 많이 떠들은 거니까 축약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친일 조선인 단체 애국반 이거 여기에다 별표 이거 특히 많이 나와요. 애국반 1938년에 만들어졌는데 10가구당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진 말단 친일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 궁성요배라든지 신사참배라든지 창식일명 도모라든지 국방 헌금을 걷는 등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게 애국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도 외우시고. 자, 그리고 41년에 조선임전보국단이라고 하는 친일 단체가 등장을 하게 돼요. 41년에. 그럼 이 단체 한번 의미 한번 풀어보자고요. 조선 사람들을 뭐에 임하게 한다? 전쟁에 임하게 한다. 왜? 나라를 보살피기 위해서. 여기서 보살피는 나라는 뭐야? 일국이겠지. 일본. 그래서 아무튼 조선임전 보국단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41년에 만들어지게 된 건데 말 그대로 이 조선임전 보국단은 징병 징용 도모에 활약을 했었던 친일 단체였고 국방원을 걷는 등 이런 역할을 했던 친일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친일 성향의 조선인 부자들이 그 일본 천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본 천황이 지금 태평양 전쟁 시작 이후로 전투기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사서 일본 제국에게 기부해주는 비행기 헌납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또 만들어졌다라는 거. 자, 이쪽 파트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1910년대 일제 경제 침탈 정책에 관련해서 설명을 할게요. 경제 침탈. 자, 1910년대 조선 총독은 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에게 경제 침탈을 많이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첫 강의할 때 1강할 때 알려준 건데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아니야. 근데 통치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랐죠. 조선 땅 다스리는 통치자 뭐라 그래? 총독 쉐끼. 일본 열도 다스리는 애 뭐라 그래? 총리 쉐끼. 그러니까 지금 통치자가 다르죠. 자, 각 관할 구역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총독은 조선 땅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내각 총리 역시 일본 정부에 관련된 행정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선을 다스리는 지배자인 총독은
조선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한 경영 자금을 어떻게 해야 돼? 혼자 마련해야 돼. 그래서 조선 총독이 1910년대 경제 침탈 정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식민지 조선 지역에 관련된 경영 자금을 총독이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탈 정책을 했다라고 정리하면 되지. 갑의 한 잔. 이때 당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뭐 땅일 거야.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된다. 1910년부터 18년까지. 어우 살이 걸렸어. 명분 얘기할게. 명분은 뭐냐면 아직도 조선 땅에 근대적 토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대.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대적 토지 제도가 뭐냐면 이거 사실 개화기 때 배운 건데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해 주는 거를 근대적 토지 제도라 그래. 근데 이게 아직도 조선 땅에는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번 기회에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땅 주인이 누군지 명백하게 밝히고 그 주인에 대한 땅 소유권을 확실히 명시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실시한 건데요. 실제 목적은 뭐냐면 조선인들이 토지 신고 못하도록 해가지고 주인이 없는 땅으로 만드는 거죠.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그래서 이제 미신고된 땅은 주인이 없는 땅으로서 토지를 강탈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토지를 강탈해서 이걸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판매하여 조선 지역을 다스리는 식민지 경영자금 마련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 관청 하나가 있는데 이 관청 이름이 임시 토지조사국이야. 임시 토지조사국. 그리고 이제 총독이 1912년에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돼요. 토지조사령. 자, 원칙은 뭐냐면 기한을 줄 것이니 땅 갖고 있는 조선의 토지 소유주들이 있으면 임시 토지조사국 국장에게 와서 신고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기한 안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너 땅으로 인정해줄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선 총독한테 신고하는 것 같지만 총독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임시 토지조사국 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아무튼 기한에 뭐 신고 못하게끔 만듭니다. 뭐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또 애국식 때문에 신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40% 정도 되는 토지가 신고가 안 된 미신고 땅으로 분류가 되게 돼요. 그러면 신고가 안 됐으니까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40% 정도 되는 토지를 국유화 조치시켜요. 그럼 이때 당시 국가기관은 뭐야? 조선총독부 소유로 됐다는 거야.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강탈한 이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경제침탈기구에 넘겨요. 참고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미 1908년에 일제강점기 들어가기도 전에 만들어진 경제침탈기구죠. 자, 일단 이 동척은 조선총독부한테 받은 땅을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판매해요. 이렇게 해서 식민지, 조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경영 자금을 마련하는데 경영 자본금을 썼던 것이고, 자, 그리고 일본인들의 이주까지 도모합니다. 왜 그러면 일본인들은 이쪽 땅 안 넘어오려고 그랬었죠. 왜 그러면 괜히 갔다가 죽창 쳐맞을 일 있냐고요. 조선 사람들 자기들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가기 싫었던 거지. 근데 일본인들이 이사를 와야 조선 총독도 원활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지 세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일본인들이 이주를 안 하니까 일본인들한테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한 거죠. 여기 조선 땅은 기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와서 조선인들의 땅을 헐값으로 처분할 것이니 땅 부지 크게 사가지고 너도 나도 부자 됩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대거 일본인들이 조선 지역으로 돈 들고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이런 까닭이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대다수의 땅이 헐값으로 지금 조선 지역에서 처분이 되고 있네. 자, 그럼 친일 성향의 지주들은 총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편을 회유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야. 조선 통치를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되니까. 자, 그럼 이 친일 성향의 지주들이 대지주로 성장했겠네. 그리고 여태 넘어온 일본인 이주민들도 역시 대지주를 대부분 다 성장을 했겠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자, 땅을 갖고 있는 경제력 있는 농민을 자영농이라 그러는데 지금 신고가 안 돼가지고 내 땅을 총독부한테 뺏겼어. 그럼 땅이 없는 무슨 농민이 되지? 소작농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현재 조선인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 일부러 가난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조선의 지방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게 누구야? 지주. 그래서 이 지주들의 이익은 올려줘서 지주를 친일로 회유하되 대다수의 조선인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통치를 원활히 하게 하는 걸 식민지 지주제 정책이라고 얘기해. 간단하게 해서.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프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소작농 변화 추이표이다. 10년부터 18년까지 소작농의 숫자가 이렇게 쫙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해당하는 기획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지주들의 이익을 올려주기 위해서 지주하고 소작농 사이에 이제 인정됐던 경작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시켜줘요. 경작권은 뭐냐면 소작농은 땅이 없는 농민이야. 그럼 땅 많은 누구하고 결탁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지주하고 결탁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주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누가 갑이니? 지주가 갑이지. 그럼 지주가 갑질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소장농이 일정량의 지대, 즉 대금만 잘 지불하면 지주가 소장농을 자를 수 없게끔, 그러니까 소장농이 지주 땅에서 안전하게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정시켜주는 게 경작권이야. 근데 총독부가 지주를 어떻게든 친위로 회유하려고 경작권을 없앴다. 그럼 이 말은 뭐야? 지주가 소장농이 대금을 잘 납부해도 소장농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함부로 자를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때부터 지주의 뭔질이 시작돼? 슈퍼 갑질이 시작되겠지. 그래서 이런 악습도 생겼다고 현장 강의에서 얘기를 했어. 그 소장농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여자의 첫날 밤을 지주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이런 악습까지 생겼다. 그러다 보니 소장농은 친인 성향의 지주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20년대 그래서 소작쟁이가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게 되는 걸로 이어지게 됐다. 소작쟁이는 뭐 뒤에서 이제 어차피 가르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어장 주인 있으면 신고하래. 이거 역시 제대로 홍보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황금어장 다 뺏겼고요. 자, 그리고 광산 주인 있으면 신고하래요. 그래서 15년 광업령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 광산 98%가 해외 자본으로 빠져나갔고, 자, 그리고 이제 임야가 뭐 마을 공유지, 즉 이제 뭐 마을 뒷산 같은 그런 데를 말하는데, 야산 주인이 있으면 신고하래. 야산 주인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나라 야산 다 뺏겼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산들, 즉 산림이라고 하는데 이 산림을 총독부가 뜻하는 바가 있으면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명목하에 산림을 거의 강탈 다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매라고 해서 어떤 특정 기관이 물건을 독점 판매하는 걸 전매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 시장에서 가장 생활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소금,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도가 많은 인삼, 그리고 이제 담배, 이 세 품목을 이정의 가격에 비해서 졸라 펌핑해서 팔겠대요. 이렇게 해서 경영자금 마련한 거지. 그리고 니네가 데라우치 총독이라고 생각을 해봐. 조선 사람들이 가난해야 다스리기가 쉬워, 아니면 부자여야 다스리기 쉬워? 가난해야 돼. 그래서 최대한 어떤 상태로 만들자? 가난한 상태로 만들자. 그래서 조선 민족 자본가들이 조선 지역에서 민족 기업 같은 거 수립해서 부자가 되면 통치하기가 어려워지지. 그래서 회사령이라는 것을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제정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뭐냐면 조선의 민족 기업 수립을 조선 지역에서 방해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원칙은 허가제야. 앞으로 조선 땅에서 회사나 공장 만들고 싶으면 총독이 나한테 허가 맡아. 그럼 조선인 민족 기업가들이 이거 회사 수립할래요? 서류 갖고 와도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10년대 경제 침탈 정책 끝났고 화면 좀 살짝 전환합시다. 자, 이제 20년대 경제 침탈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1920년대. 이거를 한 번에 몰아서 찍으려니까 아이고. 자, 일단은 10년하고 20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니? 유럽 전선에서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벌어지게 된단 말이야. 이 1차 세계대전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승전국이었어, 패전국이었어? 승전국이었다고. 그래서 승전국인 일본은 패전국인 독일 제국,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다음에 오스만 티르크, 불가리아한테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받아요. 그리고 이 배상금 갖다가 다이쇼 천황은 머지않아 또 세계대전 터진다라는 생각에 군수공장 단지를 대거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20년대 1차 세계대전 패전국들한테 받은 배상금 갖다가 일본 애들이 급진적인 뭘 하기 시작했다? 산업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근데 급진적으로 산업화하다 보면 뭐든 이제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거야. 부작용이 여러 탕지겠지. 그래서 일본의 급진적인 산업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대 경제 침탈 정책을 가속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업화 개념하고 뭐하고 같이 따라와야 되는지 알아? 산업화가 뭐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장단지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 공장단지를 농촌에 만들었겠어? 도시에 만들었겠어? 당연히 소비자가 많이 있는 도시에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도시의 일자리가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젊은 일본 청년들은 다 어디로 향하기 시작한다? 도시로 향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서 농촌의 노동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쌀 농사를 도시에서 지어 농촌에서 지어 농촌에서 짓잖아. 그래서 쌀 생산량이 급감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일본의 생활 필수품인 쌀을 조선 땅에서 증산시켜서 메꿔오자. 이게 산미증식 계획의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뭐 산미증식 계획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직시설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다가 하나 별표 칠까? 수리조합. 자, 조선 농가들을 여기에다가 강제 가입을 시켜요. 자, 일단 이 수리조합 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일본 애들이 이러한 이제 혜택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뭐 혜택도 아니지 뭐. 일단은 뭐 농업개혁, 화학 비료를 제공해 줍니다. 화학 비료. 농사 잘 지으라고. 그 다음에 빨리 자라는 벼 품종으로 품종을 바꿔줘. 품종 개량. 그 다음에 이제 농지 개혁이 있는데 그 밭농사 짓지 말고 얘네들이 필요한 게 쌀이잖아. 그냥 쌀 농사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밭에다가
물대가지고 논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제 마을별로 댐, 저수지 같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리시설을 이렇게 확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리시설을 증축하고 그걸 유지하는 조직시설이라고 해서 이 조직시설의 이름이 수리조합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조선 농민들한테 투자를 하면 1인당 쌀 생산량이 6가마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해에 아마 4가마니 정도는 더 증산이 될 거야. 그럼 이 증산량만 가져오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한 게 삼미증식계획이야. 잘 보이나요? 칠판? 그러네. 어쨌든 간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뭐만 가져가려고 했었다? 증산량만 가져가려고 했었다. 근데 농사라고 하는 게 인간의 뜻대로 되나? 하늘의 뜻인데 필요한 건 4가마니였는데 막상 생산된 거 딱 수량을 딱 보니까 2가마니밖에 생산이 안 된 거야. 필요한 건 몇 가마니인데? 4가마니인데.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먹는 쌀까지 나중에 수탈하는 수탈 정책으로 변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이 어느 나라 시장으로 다 반출돼? 일본 시장으로 다 반출되지. 그럼 봐봐, 생각해. 자,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쌀값 어떻게 되겠어? 쌀값 폭등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주식도 쌀인데 대체 식품이 필요하지. 그래서 옛날부터 저 만주라고 하는 중국 지역에서는 조피, 수수 등 바짝물 같은 것들을 많이 길렀답니다. 그래서 만주 사람들한테 조피, 수수 등 잡곡을 수입해서 먹었다. 그래서 이제 쌀밥이 아니라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조밥 먹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수리조합이 이렇게 이제 혜택을 뭐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공짜일까요? 아니었어요. 댐 저수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여기 좌영농들, 조선 농민들한테 다 첨가를 한 거야.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할 때 겨우 기간 내에 땅을 신고해서 내 땅을 지켜냈던 귀여운 자영농 친구들이요. 갑자기 빚더미 앉게 된 거죠. 수리조합의 그 청구 빚 때문에.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 땅을 파는 선택을 해. 그럼 땅이 없는 무슨 농민이 되지? 소장 너. 그러면 대다수의 농민들이 또 어떤 상태가 됐어? 가난한 상태가 됐겠죠. 그리고 또 지주는 이익을 받겠죠. 땅이 헐값에 처분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다 샀겠지. 그럼 이거 무슨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 식민지, 지주제 정책 2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럼 선생님 식민지 지주제 정책 1이 토지조사 사업이고 2가 산민 증식 계획이군요.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고. 여기 그래프 제가 그려놨잖아요. 잠깐, 저 화면 조정하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또 하나 그려야지.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1910년부터 18년, 18년부터 28년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기역, 니은. 자, 그러면 이 기역 사건은 뭐야? 이게 소장농 증가표래. 그래프래. 그럼 기역 사건은 토지조사 사업이고 니은은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것 좀 주변에 있는 날개 있는 것들도 좀 잘 봐. 의미 없이 교수님들이 그렇게 막 사진 막 박지 않아. 교과서에. 교과서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 쓰여진 글인데 뭐 이제 의미 없이 뭐 사진 박아 놓을 거면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사진 박아 놓잖아. 박아 놓으면 되잖아. 근데 그러진 않겠지. 교과서인데. 자, 일단은 보면 화학 비료를 제공해 주잖아. 그러면 이걸 일본에서 갖고 왔겠어? 조선에서 생산해서 빠르게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조선 농민들한테. 그러면 이때 무슨 공장이 등장해? 화학 비료 공장.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27년에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라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병참기지화 정책 때 여기가 화학비료 공장이다 보니까 또 질소 이런 걸 생산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약 같은 것도 생산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수리시설을 만드는데 이왕 댐 저수지를 만드는데 물이 떨어지는 낙차 그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전기까지 뽑아내는 뭘 만들게 좋겠어? 수력발전소.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동쪽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동쪽 중심으로 수리시설과 수력발전소가 되고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장진강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져요. 장진강이 함경도에 있거든. 이 흥남하고 가까이 있어. 그래서 장진강 수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갖다가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거야. 네, 아무튼 이게 구조적으로 연결 지어 주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다 따로 놀잖아, 개념이. 그러니까 나중에 뭐 연도 문제 뭐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문제 안 풀어도 되는데 개념을 괴랄하고 이상하게 공부하니까 문제 안 풀면 막 이제 공부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야. 그 개념만 제대로 공부해도 문제 안 풀어도 만점이 나와요. 자, 아무튼 됐고요. 아무튼 이게 삼민 증식 계획이고. 자, 그리고 이제 삼민 증식 계획은 잘 하다가 34년에 중단이 되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에서는 다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쌀 공급량이 떨어져서 쌀값이 폭등하는데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오히려 쌀값이 어떻게 돼? 폭락하겠지. 왜? 일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도 있고 조선에서 들어오는 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쌀 수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쌀값 어떻게 돼? 폭락.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쌀 농사 짓고 있는 일본 지주들이 불만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 지주들이 쌀 좀 그만 들여와 해갖고 이제 일본 지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34년에 중단됐다가 37년에 그 중일전쟁 시작하고 나서 군량미 확보 목적으로 다시 재개되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령이 폐지돼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회사령을 20년에 폐지한 까닭은 뭐냐면 일본 민족 기업을 우리나라 지역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야. 왜 그러냐면 자,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총독 데라우치가 반포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 지역에는 다 이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인들이 이주해서 조선 땅에서 회사 만들려고 해도 이 회사령이 조선 지역이기 때문에 만들려는 회사가 위치가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 지주들도 와가지고 회사 만들려고 하면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근데 그 허가 받는 과정 자체가 절차가 졸라게 복잡해. 그래서 이제 일본 사장님들이 이거 우리 회사 만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해 놓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회사령을 폐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제로 바꾼 거야, 사이토 마코토가. 왜? 일본 민족 대기업이 조선 땅으로 유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나 소나 조선 지역에서 신고만 하면은 회사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풀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무슨 회사가 들어오게 되냐면 미스 E, 그 다음에 미스 BC, 미스 BC, 그 다음에 이제 노구치, 노구치. 이런 이제 민족 대기업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령이 폐지됐다는 거, 조선 전체 지역에서 조선인들도 이제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20년대 김성수 사장이 경성 방직 공장, 평양 메리아스 공장, 이런 공장들이 대거 만들어지게 되는데, 방직과 메리아스는 다 뭐야? 옷이지. 가벼운 거야,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 그래서 20년대는 경공업 단지가 대거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20년대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경공업이 발전되게 된 거고, 자, 그러면 나중에 3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중공업이 발전되게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봐. 병참기지화 정책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우리나라를 군수물자 공장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군수물자들이 대부분 다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중화, 화약이나 무거운 무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군수공장이 30년대 대거 설치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업 발전에 대한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하나 사료 해석의 힌트를 주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1910년대 회사나 공장, 이런 산업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발전되긴 힘들었지,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러면 이 공장 단지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하는 이 개념 있죠.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료에서 등장하는 거 몇 년대 이후? 20년대 이후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중에 이제 60만세 운동 해석할 때 그 사료 해석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포인트 잡고 해석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23년에 관세가 폐지돼요. 관세는 남의 나라 시장 이용하는 대가로 떼는 세금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아한 점, 일본이 이걸 왜 떼고 있냐라는 거야. 1910년부터 애당초에 조선 지역은 일본의 식민 지역 아니야? 근데 왜 남의 나라 시장 이용하는 것처럼 왜 세금 떼고 있어? 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땅 다스리는 애 누구? 조선 총독. 일본 땅 다스리는 사람 내각 총리. 그러니까 엄연히 통치자도 따로 두고 거의 살짝 연방 느낌으로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이 10년대 경영자금 부족하니까 일본 열도를 다스리는 내각 총리, 즉 일본 정부가 베르 차원차 세금을 10년대 떼주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강탈 정책 성공하고 나서 경영 자금이 마련됐겠지. 그래서 그때 이후에 관세가 폐지된 거야. 그럼 생각해봐. 자, 이제부터 23년 이후에 조선 시장에서 일본 상품이 싸게 팔려, 비싸게 팔려? 싸게 팔려. 그럼 우리나라 국산품이 어떻게 돼? 타격을 입겠지. 그래서 나중에 1920년에 평양에서 벌어진 물산 장려운동에 영향을 끼친 게 관세 폐지야. 물산 장려운동은 뭐 현장 강의 들었던 애들은 이미 들었겠지만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산품 시장 살려내자,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게 관세 폐지로 인해서 일본 상품이 싸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년의 신은행령 정책입니다. 신은행령. 자, 이 신은행령 정책은 뭐냐면 소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은행들을 대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는 은행으로 강제 합병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적은 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는 은행은 어떤 민족이 운영하고 있는 은행? 조선인들의 은행. 대자본은 일본인 은행. 우리나라 자본을 예속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경제 침탈 정책까지 다 끝났고, 조금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 국내 민족운동 단체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봅시다. 잠깐 휴식 타임. 듣는 사람들은 휴식 취하지 말고 나만. 자꾸 감사한데 주변에서 자꾸 화를 보내시네요. 아유, 나는 내 손 거치면 난 식물 다 죽이는 식물살인마인데. 자, 하겠습니다.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 할게요. 역사, 그냥 인문학 공부할 때는 그냥 계속 제가 이거를 습관처럼 얘기를 하는데, 인문학 공부할 때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생각. 자,
1910년대 무당통치 시기야. 결사의 자유가 있어 없어? 없지. 결사라고 하는 거 조직을 만드는 자유. 그럼 이 말인즉슨 1910년대 국내에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민족운동 단체들은 합법적 표면단체다, 비밀결사다, 비밀결사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이 단체들은 다 비밀결사 단체야. 대표적인 조직 먼저 알려줄게. 1912년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의금부라고 하는 단체야.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고종황제 있잖아. 덕수궁에 계신 고종황제가 밀명을 넣었어. 누구에게? 양반유생 임병찬에게. 내용은 이거야. 병찬아, 우리나라 주권이 일제에게 넘어가는데 이 모든 것이 국제법 위반이 내가 억울하구나. 그래서 일본 열도를 다스리고 있는 내각 총리와 조선 땅을 다스리고 있는 조선 총독에게 주권을 되돌려달라는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라라고 하는 지령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병찬 양반유생이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독립의금부고요. 이 밖에도 뭐 조선 총독부에 전화를 해서 헌병철수 같은 것들을 강요를 했고, 이 밖에도 또 대규모 뭐 의병 전쟁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엄연한 이제 항일 의병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선 총독부가 그 최고의 지배기구인데 조선인들이 출입이 가능하겠어? 이거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제출은 실패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임병찬이는 결국에 나중에 공개수배 당해서 이제 일본 경찰들한테 잡히게 되는데요. 검은도로 유배가 돼요. 검은도로. 근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외워. 근데 임병찬의 스승이 누구냐면 최익현 선생님이야. 이거 최익현 선생님이 을사의병 활동하다가 대마도로 유배돼서 거기서 이제 단식투쟁하다가 뭐 후유증으로 사망하셨잖아요. 뭐 제가 뭐 이제 있는 그대로 사실 알려주자면은 그 단식투쟁하다가 이제 떡 급하게 먹어가지고 단식투쟁 끝나고 떡 급하게 먹다가 그 떡이 목에 걸려서 사망하신 건데, 아니 어쨌든 단식투쟁으로 돌아가신 거고, 그 제자가 임병차냐 그러면서 이제 스승과 같은 운명이잖아. 물론 유배된 섬은 다르지, 검은도니까. 그래서 똑같이 단식투쟁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단체의 성격, 여기다 별표 복벽주의입니다. 복벽주의. 이 복벽주의라고 하는 거는 왕정 복고, 즉 왕을 다시 복위시키고 대한제국 사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복벽주의 사회라 그래. 그래서 왕을 추존하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왜? 양반 유생이니까, 핵심 인물이. 아무튼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5년에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또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단체다. 자 일단 판사가 꾸미셨어요. 박상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사 시험에 붙게 됐는데요. 문제가 바로 그때 주권이 일본한테 넘어간 거야. 그래서 나한테 판사 옷을 입혀준 게 고종황제가 아니라 일본 놈들인 거지. 그래서 자기가 평양 판사로 임명이 되었으나 자기가 원하는 판사 생활은 이런 생활이 아니다 해서 판사복을 집어 던지시고 독립운동에 헌사하신 게 박상진 선생님이야. 그래서 인물사 문제 나올 때, 특히 해내메주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인물사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물사 문제 나올 때 판사 이야기 나오면 박상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자진이라고 하는 이 의병장이 대한광복회 핵심 인물이에요. 김자진 아시죠? 청산리 대첩. 자, 이 두 명의 노선은 뭐냐면 친일파들을 습격하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들의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만주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만주의 대한의 독립을 되찾을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청년 장교들을 양성할 수 있는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고요. 자, 시험 포인트. 이 단체는 공화정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주권을 되찾게 되면 왕이 없는 공화정 정부를 해방 이후에 만들고자 하는 게 이분들의 지향 목적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가 공통점이 있잖아. 교집합이. 교집합 뭐야? 10년대 활동했던 비밀결사에 입각한 독립운동단체다. 근데 차이점은 뭐죠? 이쪽은 다시 대한제국 복구를 염원하고 이쪽은 황제가 없고 왕이 없는 공화정 정부로 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점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주로 낼 수가 있겠죠. 이 밖에도 뭐 송죽회, 기성벌단, 조선국권 회복단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뭐 장사한 내용 안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아마 유축컨대 그냥 이게 10년대 단체라고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됐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최응원.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1915년에 일제 경찰들 군인들한테 체포된 마지막 의병장입니다. 이 제코 교재 보면 얘 사진 있는데 뭐 딴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최응원 선생님입니다. 많이 아이오시죠? 예.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10년대 한인들의 이주 사건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1910년대 한인들의 국외 이주. 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 왜 1910년대 조선인들이 많이 국외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돼. 일단 민간인들의 이주 까닭은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그래. 배터리 몇 번입니다. 한번 확인하려고요. 토지조사 사업.
자, 일제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내 땅을 강탈당했단 말이야. 그럼 조선 지역에서 정부 치고 살고 싶겠어? 나 같아도 정 안 붙여줘. 그래서 만주하고 연해주 등지로 이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병장들의 이주 이유는 뭐냐면 데라우치 통감이 시행했던 남한 대투벌 작전 때문에 그래. 그래서 호남 지역에 있는 의병장들 말살시키겠다고 일본 애들이 하도 국내 지역 쑤시고 다니니까 이제 더 이상 의병장들은 국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주하고 연해주 등지에 가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거야. 자, 선생님 그림은 진짜 못 그려. 자, 그러니까 감안해 주시고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그 뭐 토문강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이쪽 여기 위쪽을 다 중국 사람들은 만주라 그래요. 뭐라고? 아, 만주. 자, 근데 여기 이제 압록강 위쪽 보이죠? 여기 백두산 서쪽이라고 해서 우리 조선인들은 이쪽을 남만주 땅을 서간도라 그래. 백두산 북쪽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북간도, 여기 러시아, 연해주 이쪽 등지로 많이 이주를 한 거야. 그래서 이쪽 포인트의 시험 포인트는 해당 단체와 해당 조직이 인물이 어디서 주로 활동했던 이제 조직 인물이었는지 연결지는 거, 지역사 문제죠. 자, 서간도 가겠습니다. 서간도에 한인촌이 있는데요. 그 한인촌이 삼원보에 위치한 신안민촌이었습니다. 신안민촌. 랄랄라. 그러면 이 신안민촌을 관리할 수 있는 자치 조직이 있어야겠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언어를 공부할 때는 뭘 풀라고? 의미는 뭐에 압축되어 있다고? 단어. 자치 조직, 스스로자 다스리치. 즉 뭐야? 서간도에 있는 주민들 다스리는 기구인 거야. 그냥 이걸 풀면 돼. 그래서 아무튼간 경학사야, 경학사. 뭐 이쪽 사람들을 관리도 하고 세금도 걷고 이쪽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죠. 자, 그리고 이 경학사가요 12년에 부민단으로 이름을 교체를 하게 돼요. 뭐 이제 돈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가난해져서 조직 개편과 동시에 이름 바뀐 건데 굳이 교과서에 없으니까 상세한 얘기하지 마십시다. 또 교과서에 없는 얘기하면 또 농민 반란 또 터지고 막 선생님 왜 그것까지 가르치잖아요. 또 이 지랄 판고 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딱 교과서 있는 그대로 우리 가자고.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경고할게. 지금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좀 정신 좀 차려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시험 두 번 봤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메타인지는 됐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공부할 난이도가 개념을 한번 쫙 살펴보고 공부할 난이도 빡세겠다. 왜냐면 내 인생에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었던 역사다.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는 졸라게 많이 접했겠지. 그렇지 않아? 중3 때 개 많이 접했지 않겠어? 그 중3 때 개같이 많이 했잖아. 중학교 3학년 때도 했고 또 한능검 자격증 딴 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일제강점기는 누구든지 접하지 않았어요. 진짜 역덕 아니고서야 다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체고 다 인물일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을 먼저 빼는 게 맞는 거라고. 제일 공부가 안 된 거를 공부량을 제일 많이 설정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니네들이 이미 다 해놓은 나 진짜. 그래서 이미 많이 예습을 해놓은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시험 기간이면 시험 기간일수록 빼줘야 돼요. 공부 시간 양을. 근데 그것도 안 돼 있다. 그럼 큰일 난 거고, 그냥 너는 공부를 안 하는 거고요. 공부를 하는 애다. 내 스스로 메타인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찔리거나 막 그러면 제 잘못 아니고요. 제 잘못이 아니고 그냥 표적이 큰 게 잘못이죠. 그냥 저는 그냥 허공을 향해서 화살 막 갈기는데 그냥 표적이 하도 크다 보니까 대충 쏴도 꽂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내 잘못은 아니다. 너의 잘못이다. 인생 살아가면서 적어도 자기 객관화는 하고 살자. 그래서 객관화가 안 되니까 공부량도 제대로 설정이 안 되는 거야. 나에 맞는 공부량도. 또 잔소리 같죠? 그냥 할게요. 예. 아무튼간에 붐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냥 교과서에 나온 거 위주로 하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강의는 이해 용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기 전에 조금 한 번 더 듣고 이제 공부하면 어느 정도 구조가 잡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어쨌든 뭐 또 제 현장 강의 안 듣는 친구도 있으니까 좀 얘기해 주자면, 자, 이게 3원칙이야. 문과, 그냥 나는 솔직히 문과 공부 말고 이과 공부도 이거에 해당한다고 봐. 근데 또 수학은 안 이러는데요, 과학은 안 이러는데요 하면서 이제 막 수학 전문가 무쇠 새끼들 이렇게 또 등장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어떤 공부도 간에 이게 이 3원칙을 지켜야 돼. 난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나는 문과 공부에 국한할게. 나는 일단 이 문과 영역 전문가니까 문과 공부에 좀 국한하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이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구조 잡는 거. 구조 잡고 세 번째가 반복이야. 자,
지금 이 강의 듣는 이유가 뭐겠어? 이해야, 이해. 니네들이 글을 읽는데 이해가 되겠냐고. 이해 안 될걸? 교과서 안 익혀질걸? 단언컨대 학교 선생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 익힐걸? 너네 혼자 독해 불가능할걸? 이유가 뭔지 알아? 니네들은 중학교 때 개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야. 왜 그러냐면 니네들 한번 교과서 한번 펼쳐봐. 미래인 한국사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급속히 산업화 정책을 가속화하였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 문장. 그럼 1차 세계대전 전쟁과 산업화가 무슨 상관관계인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운데 뭐가 빠져 있지? 왜가 빠져 있잖아. 교수님들이 이거 다 축약시켜 놓는다고. 왜? 아니 제한된 분량 안에 교과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교수님들이 8만 대장경 만들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 한국사 교과서 페이지가 아마 600, 700페이지, 800페이지 넘어갈 걸? 그건 제한된 분량이 있는 거잖아, 그지? 300페이지 안에 만들어야 되잖아, 교과서를. 그러면은 최대한 의미를 함축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함축시켰어? 니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배운 세계사 한국사 개념을 줄이는 거라고. 왜? 중딩 때 이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한 번 왜 더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고 이 개념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혼자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강의는 이해 용도고, 그래서 강의는 이해 용도라 그랬어. 강의 듣는 게 공부야? 공부 아니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듣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막 구조도 없이 막 정분할식으로 나열해요. 다 인과 과정 설명하죠. 그걸 계속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자꾸 연결 지어주잖아. 이게 구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조까지 강의에서 잡아주니까 이 구조대로 뭐만 하면 돼? 뭐 입으로 설명해서 반복을 하라고. 아 제발 강의만 듣고 시방 공부 관두지 말고요. 그럼 이해하고 구조만 잡으면 뭐야 그게. 그냥 반복을 해야지. 그건 내 거야.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해야 니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선생님 저는 머리가 천재라 1, 2번만 거쳐도 돼요. 닥쳐. 넌 천재가 아니야. 애당초에 천재는 자기 객관을 할 줄 알아. 뭐 개소리야. 천재 아니야. 천재 아니야. 자, 아무튼 간에 요거를 이제 다 하셔야 된다. 천재들도 이걸 한다. 오히려 진짜 의대간 상위 정말 한 2% 정도 되는 애들, 그 애들은 진짜 겸손하다. 선생님 저는 이해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선생님 저 반복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피지컬로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피지컬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야. 계속 질문을 갖고 오지 답을 말하진 않아. 네가 답을 말하면 그냥 3등급짜리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1등급 애들은 질문을 갖고 오죠. 답을 갖고 오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학문이든 간에 겸손합시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해봐. 요 순서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게 뭐 알려줘도 안 될 걸 알고 있는데요. 해보세요. 하면 되는데 안 될 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 근데 니네는 바뀔 수 있어. 응? 자, 아무튼 한족회가 이제 나중에 여기는 독립군이 있단 말이야. 독립군을 중심으로 군정부로 개편이 되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름을 뭐로 개편하냐면 여기가 서간도지. 그래서 서로 군정서로 개편이 되게 돼. 서로 군정서. 19년에 이거 군정부. 자, 그럼 이 서로 군정서의 총사령관은 누구냐면 지청천 사령관이야. 지청천. 자, 그럼 여기에 군부대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군부대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다라는 거네. 그 무관학교 이름이 처음에는 신흥 강습소였죠. 근데 왜 무관학교인데 왜 처음부터 신흥 무관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을까? 여기가 오면 중국 땅이거든. 근데 남의 나라 땅에서 무관 만들 거임 이러면 중국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분명히 강습할 게 분명하잖아. 그래서 글 가르쳐는 강습소 의미로서 시작을 한 거고. 왜 연도 잘못 썼네. 11년. 자, 그리고 이제 신흥 중학교로 13년에 이름을 개편을 하게 돼요. 신흥 중학교. 신흥 중학교. 자, 그리고 이제 19년에 이제 독립군 장교 양성한다고 학교 이름을 신흥 무관학교로 바꾸게 되는데 이때는 왜 또 무관학교라는 이름을 대놓고 썼냐? 이때가 이제 또 중국의 뭐 오사운동이다 뭐시기다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중국의 선동만도 이권을 가져가려고 지랄 판고를 났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반일 감정이 엄청 심해지거든.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이제 대놓고 무관학교, 일본 애들 때려잡는 장교 양성한다고는 무관학교라는 간판 들고 간 거야. 안창호 선생님이 수논에게 그 신흥무관학교 후원금 지원받기 위해서 갔을 때도 신흥무관학교는 그 가렸다 그래요. 사진에서 그 이제 일부 신흥무관학교 건물이 안 보이게끔 사진 딱 찍어놓고 여기 한인들 동네 있는데 우리 한인들 좀 부양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원금 받았다 그래요. 자, 오케이 됐고요. 자, 아무튼 여기 있죠. 신흥무관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교습비 공짜입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이시영, 이회영, 육형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조선 한성의 최고 가는 부자 집안이시거든요. 근데 이 육형제가 모여가지고 전 재산을 처분을 해. 우리나라 주권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었어. 그래서 이시영, 이혜영 선생님이 재산 처분하는데 현재 가치로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이 처분됐고요.
그 재산 처분의 4천억 원을 가지고 서간도 땅 와서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는데 모든 재산을 기부한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표현을 해요. 뭔 말인지 알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강의 들으면서도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로 좀 찾으세요. 이걸 다 내가 일일이 귀족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먼저 솔선수범했다라는 소리 아니야. 자, 됐고 서간도. 자, 그다음에 이제 북간도 얘기할게요. 북간도. 북간도가 여기야. 그래서 대표적인 한인촌이 딱 두 군데인데 용정촌하고 그다음에 명동촌이야. 일단 이 용정촌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1906년에 만들어진 서전서숙이라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 서전서숙은 이상설의 자본군 갖다가 운영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상설 선생님이 1907년에 고종황제 밀명에 따라서 헤이그 특사로 이제 네덜란드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설 선생님이 빠지고 1907년에 서전서숙 폐교 조치됐다가 여기를 졸업한 김야견 선생님께서 새롭게 만든 학교가 명동학교야. 명동학교 김야견.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여기다가 조금 별표 쳐. 그러니까 요 두 학교는 잘 나오지는 않은데 아니 그냥 외워. 그냥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사람 말은 제대로 또 알아들어. 또 뭐 이거는 잘 나온다 이제 하는데 이거 아마 잘 나올 거야 별표. 이거 무조건 외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출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요. 근데 기출 안 됐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저 선생님 찝어준 것만 공부했는데 이거 지랄 연병. 이미 공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남 탓해도 나아질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 겸손해집시다. 11년에 중광단. 그러니까 미안해요. 강의할 때 이제 선생님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게 스트레스 개 많이 받아서 그래. 나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개 논리를 가져와. 세상은 찡찡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찾자고. 공부는 니네 몸뚱아리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제 뭐가 이제 문제인지를 니네들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니네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야. 선생님이 아니라니까. 주변 어른들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자, 아무튼 중광단 얘기할게. 자, 일단 이 중광단은 대중교회 2대 교주였던 김교원이 우리나라 주권 회복을 위해서 북간도에서 만든 한인 무장단체야. 나중에 김자진 장군은 총사령관으로 초빙해서 1919년에 이름을 북로군정서로 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 군정부 이름이 왜 북로군정서냐면 내가 찾아봤어. 이유가 간단하더라고. 서간도에 있는 서로군정서가 먼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서간도에 있는 군정부 이름이 서로군정서니까 우리는 북간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북로군정서라고 하자. 이런 이유고요. 아무튼 이 북로군정서의 사령관은 김자진 장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인들을 관리하는 자치조직이 있어요. 1910년에 만들어진 간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간민회가 나중에 19년에 대한국민회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돼. 대한국민회. 19년에. 자, 그리고 이 대한국민회의 산하소속 군부대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산하군부대 이름은 국민회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산하군부대라고 하고는 이제 말을 쓰면 이 조직 밑에 있는 군부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국민회군의 사령관은 누구냐면 안무 사령관이야. 안무. 그래서 이 안무의 국민회군 같은 경우에는 1920년 6월 봉오동 상계식에서 일본의 월강 추격대를 격파한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 군부대다. 어차피 뒤에서 또 외워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보스목 갑시다. 연해주. 러시아 땅이죠. 아편 전쟁 이후에. 자, 이 러시아의 한인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군사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위치한 신안촌이었습니다. 자, 신안촌,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 자, 일단 이 연해주의 13도 의군이라고 하는 의병단체를 유인석 의병장이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이범윤 선생님하고. 근데 이 유인석의 꿈이 뭐였냐면은 이거 1910년에 만들어진 의병단체야. 자, 고종황제를 연해주로 망명시키는 거죠. 이게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이제 고종이 갖고 있는 내탕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갖다가 무장해서 의병전쟁 일으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병 전쟁 계획했던 이 13도 의군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 그러면 고종이 일제에 통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연해주로 도망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910년에 성명회라는 이름으로 교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명회는 유인석, 이상설의 핵심 멤버였는데 우리나라 주권 피탈 과정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전 세계의 한인들에게 또 알렸던 그런 단체다. 경문서 취지서 발표에서. 자, 그리고 이제 11년에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또 있어요. 권업회. 자, 일단 이 권업회는 왜 이름이 권업회냐면 지금 연해주로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땅 뺏긴 조선인들이 대거 이주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알고 오겠어? 모르고 올 거 아니야. 그럼 연해주에 이미 정착한 한인들이 새로 이주한 한인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정착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농부가 오면은 농사지을 땅을 소개시켜주고 노동자가 오게 되면은 뭐 공장 소개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을 권한다? 권업회야. 그리고 이 권업회 여기서 가장 중요해. 자, 권업회의 활동 자본금을 대주고 있었던 게 최재형 선생님이에요.
이제 페치카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러시아 최고가는 부호였고요. 조선인 부호예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암살할 때도 자금 지원해줬고요. 최재형 선생님이 권업회 활동 자본금을 지원해줬던 분이야. 그래서 최재형 나오면 연해주 지역이야. 됐죠?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입니다. 재무총감 자리에. 자, 그리고 이제 권업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 이름이 권업신문이에요. 일자리 이제 주선해주는 연해주 알바천국 같은 신문이었고요. 이 권업회는 의병단체와 애국계몽단체 콜라보레이션의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군정부가 만들어진 게 14년에 대한광복군 정부야. 대한광복군 정부. 자, 일단 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하고 부통령을 알아놔야 돼. 일단 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내각은 정통령하고 부통령 체제거든. 일단 뭐 정통령은 뭐 우리 따지면 대통령이라고 보면 돼. 정통령 누구냐면 이상설이야. 이것도 시험 문제 좀 많이 내더라. 내신 시험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인데요. 좀 이제 살짝 그 프린글스 그 통에 있는 그 이제 캐릭터 닮으신 분이 있어요. 이동희 선생님이라고. 아무튼 이 두 분이신데, 자, 대한광복군 정부의 목적은 뭐냐? 러시아를 꼬드겨가지고 2차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러시아 편에 서서 일본을 패망시켜 주권을 회복하자. 뭐 이런 꿈을 꾸고 계셨는데 문제가 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 그러면 이 러시아하고 일본은 동맹관계로 만나 적국으로 만나? 아니 동맹관계로 만나잖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추구했던 뭐 2차 러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겠다. 그래서 흐지부지 되다가 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터져요. 소비에트 혁명하고 볼셰비키 혁명.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 원래 이제 러시아 황제를 중심으로 러시아 제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러시아 제국이 타도되고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라고 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공화국가 하나가 등장해. 이 혁명의 주인공은 레닌이었죠. 그래서 러시아 제국 부활을 꿈꿨던 게 백군이고요. 러시아 황제 로마노프 왕조를 복귀하자 이게 백군이고 소비에트 정부를 지키자 적군이에요. 그래서 17년부터 21년까지 러시아 패권을 놓고 적백내전이 한참이었어. 이제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은 선택을 해야 돼.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의 복구를 도울 건지 아니면 신흥 사회주의 공화국인 소비에트 편에 쓸 건지. 그래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우수리스크라고 하는 연해주의 지역이 있어. 블라디보스토크 그 근처인데요. 우수리스크 지역에서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전로한족 중앙총회라 그래. 이 대회를. 전로한족 중앙총회. 그래서 4차 전로한족 중앙총회 발기안에 따라서 정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19년에 대한국민의회예요. 근데 뭐 이 대한국민의회가 뭐 정부냐 아니냐 그냥 의회 체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일단은 그 학술적인 거는 둘째 시공 간에 자 교과서에선 정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대한국민의회 그것도 제가 알고요. 언제든지 뭐 학술적으로 그 얘기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은 언제 와라. 자 아무튼간 대한국민의회. 아니 근데 저도 근데 이거를 의회라고 봐요. 의회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정부라고 봐야 된다. 교과서에서는 정부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간에 이 대한국민의회 내각이 있는데 이 내각은 일단 첫 번째 대통령 손병인데요. 이때 당시 손병이는 연해주에 없어요. 이름만 빌린 거야.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빌리는 데 이런 효과라고. 내가 독립운동의 뜻이 있어. 서간도 갈까 북한도 갈까 연해주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내 페이버릿 손병이가 연해주에 있네. 그럼 난 연해주 가서 해야지. 그럼 대한국민의회 사람들 많이 모여서 영향력이 뒤따 강해지잖아.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통령은 박영현인데요. 굳이 교과서에 언급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갈 거고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이승만. 이 사람도 미국 가 있지 이때 당시에. 그냥 이름만 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군부총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동희 선생님이에요. 이동희 선생님. 참고로 이 이동희 선생님은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조선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을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신 거지.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18년에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 그래서 이 한인사회당 조직 원들하고 이제 들어와서 대한국민의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19년에 이제 상하이에서 모든 독립운동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조직 하나가 만들어져. 그게 4월 11일 날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통합정부로 들어간 게 업적이에요. 9월 달에. 19년 9월 달에. 연해주 끝났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 좀 내가 쉬고 싶어. 너네들 쉬지 마. 아직 미주 지역 남았어. 미주 지역. 미주 단체 얘기할게요. 미주는 샌프란시스코에 한인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자치 조직이 있어. 10년에 대한인 국민회야. 대한인 국민회.
그 1908년 더런 와이트 스티븐스라고 하는 그 외교 고문을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서 장현한 전명훈 선생님이 사살하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대한인 국민회인데 핵심 인물은 외교 독립론자 이승만, 무장투쟁론자 박용만, 그 다음에 실력 양성론자 안창호 이렇게 핵심 인물 3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직을 대표하는 신문이 신한민보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신한민보. 그리고 이 대한인 국민회가 본부는 뭐 샌프란시스코 미주 땅에 있는데요. 지부가 많습니다. 뭐 하와이 지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 지부, 시베리아 지부라고 해. 만주 지부도 있고 그래. 그래서 지부는 여기 연해주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주 땅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하와이에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인 국민회 하면 미국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본부인지 지부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이것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것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년에 안창호 선생님이 교육과 그 다음에 의병단체 만들기 위해서 만든 샌프란시스코의 조직 흥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두 개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년에 하와이주에 박용만 선생님이 만든 독립군 군부대가 있는데 이 군부대 이름이 대조선 국민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쳐들어와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군들 소탕하고자 하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26년에 의열단 단원이었던 이해명에게 암살돼서 박용만 사령관이 대조선 국민군단의 국내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멕시코의 메리다라고 하는 지역에 숙무학교라고 이근영과 양기선 선생님이 만든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무예를 숭상한다고 해가지고 숙무학교인데 여기가 이제 무관학교다, 신흥무관학교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라스트 중국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지금 아마 좀 이제 듣는데 지칠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내줘야죠 고통. 자 일단은 종대사라고 하는 단체가 12년에 만들어지게 됐고요. 핵심 인물은 여운형과 신규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제사에서 나중에 이름을 뭐로 변경하게 되냐면 신한청년당으로 이름을 개편을 하게 돼. 신한청년당. 근데 그 안에 여러 개의 조직 개편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 알 필요 없어. 알겠지? 깊게 알면 다치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자. 신한청년당 이거 별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신한청년당의 업적이 뭐냐면 1919년 1월 달에 그 31개의 1차 세계대전 승전국 대표자들이 프랑스 수도 파리에 모인다네. 이걸 파리 강화회의라 그래.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조선 민족도 독립 원하는데 이걸 어필하기 위해서 9개 언어를 할 수 있는 언어천재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님을 파견해서 우리 조선도 독립을 청원합니다.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온 게 신한청년당의 업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상하이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들 뭐 신규식, 여운형, 김규식 뭐 이런 선생님들께서 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을 반포하게 되는데 거기 밑에 사료 있을 거예요. 별표. 그 융의왕제가 삼보가 뭐냐면 국가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3가지 기틀을 말해. 국가, 그럼 땅이 있어야 되지. 영토. 그 다음에 거기에 살 수 있는 인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8월 29일 날 일본에게 융의왕제 순종이 넘긴 게 아니라 대한의 인민에게 계승을 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주권이 황제에서 누구한테 누구로 넘어왔다? 대한의 인민에게 넘어왔다. 그럼 이제 국가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야? 대한의 인민. 그래서 나중에 민주공화정 체제에 입각한 통합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결의안이 대동단결 선언이야. 17년. 그래서 이 선언문을 바탕으로 상하이에서 민주공화정에 입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자 일단은 뭐 이 강의 여기에서 영상 끊겠습니다.